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주간으로 봤을 때는 3대 지수가 3주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그래도 일단은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줄었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21일 장 마감하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어서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한 5%가량 밀렸었던 국제유가가 다시 또 4%가량 금요일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미리 좀 어떤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흔들림이 있었거나 올라갔던 쪽은 무슨 이유를 안고 있는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복귀부터 시작하시죠. 그날 가장 주요했던 이슈로는 당연히 이 수급 블랙홀 내용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요. 이날 코스피에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 36,200원, 시총 2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상장 첫날 57,200원까지 무려 58% 폭등이 나왔죠. 공모가 희망밴드 최하단으로 결정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싸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됐고 엄청난 자금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자, 이날 발행량의 한 16% 정도가 유통 주식수였는데 거래량 보시죠. 이것 대비해서 무려 3배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매도 욕구를 가진 투자자들,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얼추다 매도가 됐고 이제 개인들이 추가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라는 분석인 거죠. 그리고 6개월까지는 앞으로 의미 있는 보호 예수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개인들의 밈 주식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주가 급등의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이날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시총이 4조에 육박합니다. PR 기준 45배 정도.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분명했던 건 이날 엄청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이날 거래 대금이 8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분의 1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 종목으로 쏠렸죠. 2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날 아이러니했던 건 에코프로도 거래 대금이 늘었는데 주가는 4% 이상 빠졌습니다. 시장에서 추정키로는 에코프로를 팔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이동한 자금이 있었던 걸로 분석하고 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종목군의 변동성이 다소 크게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향방이 앞으로 조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흐름이 반영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조금 혼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지수 모두 내려갔죠. 시장의 하락 요소를 좀 찾아본다면 모멘텀이 부재했고 기술적 저항 그리고 ADR이 120에 육박하면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시장은 어느 정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머티로 인한 수급 쏠림 현상도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올라갔던 쪽은 항공이나 CJ 대한통운 그리고 바이오, 유전자 가위 종목들, 통신, 리츠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 크게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개별 종목들 모멘텀 플레이였고요. 자, 코스닥이 1.5%로 낙폭이 좀 더 컸었는데 2차 전지의 하락과 게임 그리고 엔터의 부진 영향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지스타 재료 노출 이슈도 있었고요. 현물 ETF 승인 연기로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서 코인 쪽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주가 같이 흔들림을 보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가 이날 좀 도드라지는 하락을 나타냈죠. 음원 판매 부진 이슈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는데 중국의 공동구매 감소, 일부 아이돌들의 초동 판매 감소에 따라 확인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엔터사들 전반이 엄청 큰 하락을 나타냈죠. 엔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투자가 그날 아침에 썼던 보고서입니다. 그 앞서서 나온 내용들, 엔터사를 누르고 있는 이유들을 좀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 중국으로 음반 수출액이 작년에 한 반 정도 됐다. 그래서 과거만큼 중국의 공동구매 앨범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 등이 나왔었죠. 실제로 에스파나 혹은 스트레이키즈의 판매량을 보면서 시장은 그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향 앨범 판매 모멘텀이 축소되겠구나.
그 우려감이 이들을 눌렀던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중국 당국의 규제 이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많이 팔렸었기 때문에 높은 기저에 대한 부담도 있죠.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콘서트가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의 이동, 결국 팬심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면 앨범에 집중해서 사던 것을 이제는 콘서트나 굿즈로도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레 앨범 판매량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앨범에 대한 우려로 엔터사들의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투자의 의견대로 앨범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원이나 공연 쪽의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앨범 판매량은 세계적으로 줄어왔습니다. 반면에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는 오히려 늘었죠. 고객층의 두께가 다르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주말 차이, 엔터의 급락에 대한 반발의 이야기로 나왔던 건 이겁니다. 앨범을 대신할 매출처가 많이 남아있고 다수 아티스트 라인업이 있다. 이들이 나올 때마다 앨범 판매량은 그래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일부 아이돌의 초동 판매가 줄어들 순 있으나 전체 앨범 판매에 그 정도까지 타격은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반 수출 YTD 성장률을 보면 이미 미국과 일본이 압도적인 상황, 중국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중국이 조금만 사줘도 플러스 전환이다. 어느 정도 이 우려가 반영이 됐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엔터사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지금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지 분명 고민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오늘 시간 허락한다면 이 부분도 전략같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이야기 해봐야겠죠. 저희가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관련주 찾기 시장은 더 분주합니다. 그 내용 살짝 더 살피죠. 말씀드린 대로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 없이 소비자와 스마트 기기 상에 직접적으로 AI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AI 가동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조금 더 우위가 있죠. 이것이 확장된다면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자율주행, 다양한 곳으로 온디바이스 AI는 쓰임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개인들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AI 능력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쪽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엣지 디바이스 업체들은 분명 이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보다 AI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시간을 버려줄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면 우리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완성 기기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과 애플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은 내년도 우리 가우스 탑재해서 스마트폰 내놓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애플 역시나 차기작에 온디바이스 AI로 나올 것을 명시하고 있죠. AI 후발자들은 기기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로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반도체 성능이나 품질, 그리고 수율, 그리고 다양화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를 찾아본다면 저전력에 속도는 빨라진 모바일 D램이라던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칩이죠. NPU 혹은 AI 전용 칩셋, 카메라와 같은 추가 센서, 여기까지 시장이 관련주를 찾아본다면 그 영역은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시장의 내용들을 좀 분류해서 정리해봤는데요. LPDDR, 그러니까 속도 빠르고 전력은 훨씬 더 덜 소모되는 모바일 D램입니다. 관련해서는 이 정도 종목들이 꼽히고 있죠. 체크하시고요. 제주 반도체가 가장 먼저 거론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NPU요. 이 NPU에 대해서 왜 관련주로 여겨지나를 좀 살펴보려면 이 CPU와 GPU, NPU 차이를 조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CPU를 가장 먼저 이제 접했었고요. 이것은 복잡하고 단일의 연산 처리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들어온 데이터를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병렬 계산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냈던 게 바로 GPU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로는 GPU가 훨씬 더 우위에 있었죠.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G는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계 학습 효율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 CPU 대비 40배, GPU 대비 10배 정도 성능 우위에 있다는 NPU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NPU는 병렬 계산도 가능하고요. 기계 학습 전용으로 나와서 효율적인 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GPU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꼽고 있죠. 다만 적용처가 조금 제한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온디바이스 AI에서는 NPU로 충분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NPU 관련주들 찾기에 나섰고요. 칩스앤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네페스 등이 있고요. RF세미 같은 경우는 삼성 NPU 쪽의 벤더라서 또 관련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은 관련주 찾기 굉장히 분주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영역이 더 커진다면 MLCC도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삼성이나 애플 혹은 중국의 스마트폰 기기 업체들이 모두 다 내년도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제품에 대한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계획 속에서 전력 제어, 미세하게 전력을 조정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질 거고요. 그 전력 제어를 하는 게 바로 MLCC가 되겠죠. MLCC의 대표 주자는 삼성전기입니다. 여기까지도 관련주로 들어갈 수 있을지 필요하고요. 지금 온디바이스 AI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은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공정이 어려워지면서 그것에 대한 테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테스트 쪽에서 지난 금요일에 두산 테스나가 8% 이상 뛰었던 것도 그 이유고요. 그에 앞서서 리노공업과 같은 속개주들의 강세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공정, 선단공정에 대한 관심 또한 올라갔고요. 시장에서는 많이 빠져 있었던 SNS텍, FST 이런 쪽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동안 열풍이 있었고 관련주 찾기가 굉장히 분주해진 지금인데 어디까지 그 영역을 봐야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 비만 당뇨 치료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상한가 같고요. 펩트론도 4.9% 정도 올라갔죠.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 최대 의료 전문기관인 미국 의사협회 측에서 비만 치료제는 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워낙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에 시장은 조금 귀를 기울인 거고요. 이 AMA, 미국 의사협회는 이미 2013년도에 비만 질병이다라고 명명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비만으로부터 합병증이 20개 이상이고 체질량 지수엔 BMI가 늘어날수록 사망률이 급증한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꼽았었죠. 하지만 워낙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과체중까지 더한다면 인구의 한 70%가 과체중 혹은 비만 인구라고 하죠. 여기에 보험 적용이 됐을 경우 세금이나 보험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보험이나 사보험 측에서는 이것을 그동안 꺼려 했었고요. 그렇지만 보험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노보노디스크가 한국 제약사랑 기술 협력을 할 거야 이런 썰도 돌면서 이쪽에 좀 더 관심이 가긴 했는데요. 이들이 하반기에 주가 변동이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반등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다 정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가보면요. 계속해서 시장은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CPI와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국채금리 하락이 11월 들어서 무려 50bp로 정말 빠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국채금리 하락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피복 기대가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선반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지표 부진이 좀 더 악화된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여 오히려 시장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계속 해야 될 게 월마트나 타겟이나 혹은 갭도 그렇고요. 실적을 잘 내놓은 유통업체들 측에서 모두 다 다음 분기에 대한 소비 우려를 꺼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증시가 6월, 7월 이후 처음으로 3주 연속
연속해서 상승했고요. 뉴욕장은 지난 금요일 모두 다 올랐습니다. 좋은 뉴스들이 몇 개 있었어요. GM 스텔란티스 포드 임금 협상안이 가결되면서 파업 종료 소식도 있었고요. 유가도 많이 빠졌다가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 정도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가능성에 상승 전환을 했죠. 빠지면 빠져도 걱정, 오르면 올라도 걱정인 게 유가인데 이날은 또 뛰어 올랐네요. 주말에 추가된 뉴스입니다. 이 뉴욕장 마감 이후에 하마스 인질 교환과 5일 휴전 제안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 시장에서는 인플레 진정에 초점을 할지 소비 둔화 우려에 초점을 맞출지 고민합니다. 이날은 이쪽이 좀 더 우위에 있었고요. 이번 주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휴장 일정과 엔비디아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23일 추수감사절 휴장이 있죠. 그리고 24일도 조기 폐장입니다. 그리고 유통업체들의 엄청난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보통 1988년도 이후에 추수감사절이 껴있던 주간에는 사실 추세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개별 종목 이슈에 좀 더 민감하다라는 거고요.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될 건 바로 반도체가 되겠죠. 엔비디아가 21일 실적 대기 중입니다. 그를 앞둔 숨고르기 나타나면서 이날은 0.3% 정도 밀렸죠. 다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인텔, AMD, 다른 반도체 진영에서는 올라서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많이 빠진 쪽이 차지 포인트입니다. 전기차 충전 기업이죠. 3분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리고 블링크 차징과 같은 업계에 있는 동종 기업 주가도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갭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30% 이상 뛰었으나 소비에 대한 불안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반도체 쪽 그래도 엔비디아 제외하고 괜찮았고요.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 쪽도 좋았고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유가 급등하면서 이 전통 에너지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약했으나 다른 인텔 쪽의 반도체가 강했다라는 것에서 시장은 GPU나 HBM 외에 다른 영역의 반도체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를 제외하고라도 두산 테스나와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영역 확산에 대한 것도 분명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조금 많이 밀렸는데 나름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던 오픈 AI 관련한 이슈인데요. 오픈 AI를 지배하고 있는 이사회 측에서 금요일에 샘 알트먼 CEO에게 해고 통보를 보냈죠. 물론 그 직전까지 샘 알트먼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전혀 알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범용 AI로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사명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고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샘 알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조금 더 빨리 기술 개발을 하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상용화 움직임에 서둘렀던 진영이라면 이번 이사회 진영은 기술의 안정과 인류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데 고민하던 진영입니다. 그동안 대립각이 좀 강하게 있었다라고 해요. 이 이사회 측에서는 AI 정렬이라고 인간이 의도한 대로 AI가 조정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AI가 인간의 통제 밖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것이 샘 알트먼과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축출을 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금요일에 나오고 나서 거의 하루 만에 다시 블룸버그 측에서는 샘 알트먼 복귀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주주들 측에서 복귀를 계속해서 조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주가 측면에서 당연히 샘 알트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귀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샘 알트먼이 내건 조건은 이사회와 기업 구조를 개혁시켜라 라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성장과 기술 개발에 촉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대로 샘 알트먼이 밀려나게 된다면 AI 쪽이 살짝 좀 느리게 갈 여지는 있겠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는 로봇과 AI 쪽이 될 건데요. 이 이슈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지켜보시죠.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장 1.5일 휴장이 있어서 그거 체크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여론조사 모든 곳에서 잇따라 1위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삼성과 네이버가 AI 반도체 상용화에 임박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 섹터 이슈 들어가 보죠. 지난 금요일 모처럼 항공주가 엄청 강했더라고요. 네, 거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게 항공주가 될 텐데요. 항공주 올해 들어서 주가가 밀렸었는데 10월 들어서 11월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한 달 전에는 8, 90달러 선에 상회했었는데 최근에 7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장의 시세를 좀 적어봤는데요. 유가가 그때 5%가량 내려가니까 이 달러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유류비가 절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항공주들의 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금요일장에서 항공주들이 올라갔는데요. 특히나 환율이나 유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에 또 환율도 이렇게 1,20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더 힘을 받아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이 10% 넘게 올랐고요. 티웨이항공, 한진칼 등등의 종목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LCC부터 FSC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11월 들어서 확실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항공주가 될 텐데요. 그동안 10월까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11월 들어서 보시면 지금 아시아나항공만이 아무래도 인수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어서인지 22% 정도 밀렸고요. 나머지 항공주들은 대부분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가가 될 텐데 앞서 얘기 드렸듯 유가가 5% 정도 급락하자 이렇게 항공주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유가는 4%가량 올라갔는데요. 여전히 유가는 변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 9월에 한창 유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하반기에 배럴당 80에서 90달러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일단은 73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70달러 선에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러한 리포트도 있었어요. 항공업종의 이익에서 유가는 정말 많은 변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수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변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이 이슈가 될 텐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결론이 나온 건 아니죠. 지금 이유 심사를 재개 안 한다, 추가적인 자료를 내달라 이러한 뉴스도 전해졌고 대한항공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이 이슈 자체가 내년에 한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변수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앞서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선 여객의 수송 실적 같은 경우 2019년 대비해서 정말 많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두 부분들이 일단은 항공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다라는 부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종목 리포트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악재들이 오히려 피크아웃이다라는 건데요. 3분기에 여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라던가 유가가 상승하고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불확실성 같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는 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대표적으로 연말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서 계절성적인 측면에서 볼만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인수합병 같은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이 겨울이 되면 항상 항공주들의 바닥을 좀 체크하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면서 접근을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났다라는 게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대형주인 대한항공을 좀 추천하고 있었어요.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요. 목표 주가는 31,000원 유지했습니다. 이익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무의 건정성이 가장 탄탄하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CC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2월로 갈수록 이쪽에 이제 투자 범위를 늘려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팬데믹 때문에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피해도 입고 수해도 입었었기 때문에 2024년에는 다른 의미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드렸던 이제 변수가 될 텐데요.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된 부분.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일단은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시나리오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건부 승인이 된다면 양대 국적사의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항공시장 전반의 개편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이고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레미아 쪽에서는 장거리 노선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의 노선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항공 쪽에서도 반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두 종목이에요. 티웨이 항공과 에어부산이 될 텐데 아시아나 항공의 유럽 노선을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룹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제3자 매각될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기대했던 LCC에 있어서는 앞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재무 불확실성이 이제 거쳐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주들 실적은 어땠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확실하게 지금 차이가 나타나죠. 이 대형 항공사들 FSC는 울었고 LCC는 웃었다라는 건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올랐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내외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부진했습니다. 여기서 매출 비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화물 사업의 부진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LCC 같은 경우에는 여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서 3분기에 호실적을 냈고 4분기도 역시나 유가나 환율 같은 경우에 약간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좀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모두 다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 그리고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4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3분기에 누적 실적이 역대 최대치 기록했고요. 에어부산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3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또 항공주들을 살펴보다 보면 당연히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들은 어땠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작은 항공사들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표주들도 이렇게 상승부를 켰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올해 아무래도 이들도 쭉 주가가 밀리다가 11월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다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도 단독으로 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을 예정이고 또 어쨌든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온다면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직구 쪽에도 많은 관심이 몰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해외 직구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미국 쪽에서의 직구액은 10%가량 전년 동기 대비 밀렸는데 이제 감소했는데 중국 쪽은 100%가 넘게 늘어났다고 하죠.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중국 직구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진 쪽에서 항공 물류를 월간 220만 상자로 2배가량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빠르게 이제 중국 쪽의 물류를 선점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에 한진 계약 기준으로 예상되는 물동량, 항공도 그렇고 해상 특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항공주에게 있어서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에는 이제 항공주들이 정말 저점을 통과해서 상승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항공주 중에 어떤 거 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올랐음에도 뉴욕장의 항공주가 견고했다.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IT 부품 쪽에 대한 얘기 모처럼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시그널 등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10월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전자제품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LCC나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단발성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단발성이라는 것에서
이게 지속되겠어? 라는 의문은 있지만 주문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재고를 썼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의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있지만 사실 이것은 대형주 IT 부품사 보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평이 나오죠.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모두 PBR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적자나 불매우동 당시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디바이스 AI 등의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하면서 이런 쪽이 수요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기 차트인데요. 올해 들어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다가 11월 들어 온디바이스 AI 이슈 등 그리고 중국에서 소매 판매 개선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주가 역시나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IT 부품이라고 하면 MLCC, 기판, 모듈 혹은 OLED, 카메라 쪽을 꼽아볼 수 있겠죠. 이런 IT 부품사들은 삼성이나 애플, 테슬라와 같은 주요 업체들의 이벤트 드리븐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뭐 내놓는다 할 때 좀 더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동안 몇 년간은 이런 쪽 이슈가 강했다라면요. 최근 들어서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가고 있죠. 그것을 바로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애플 등이 되겠습니다. 애플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LG이노텍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개선될 때 혹은 OLED 탑재가 되면서 카메라 단가 등이 올라갈 때 그럴 때마다 주가가 같이 올랐었죠. 그랬던 LG이노텍 올해 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권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수율 문제도 있었고요. 아이폰형 카메라 모듈 비중이 너무나 높은데 아이폰의 판매에 대한 의구심들은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메라 스펙 상향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평하고 있네요. 애플은 지금 카메라 원하는 수준이 DSLR 수준까지 원한다. 그래서 렌즈 교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카메라 모듈 ASP 상승이 있을 것이고 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되던 것들이 다른 일반 제품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등도 봐야 한다라고요. 이 아이폰 쪽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IT 부품은 바로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모멘텀으로 거론되고 있죠. 사실 스마트폰 대비해서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이죠. 그래서 대면적화가 되고 다면적화가 되는 것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과거에 애플 폰에 이 OLED가 탑재됐을 경우 프리미엄 라인에서 일반 모델까지 적용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역시나 프리미엄에서 일반 모델까지 적용되고 더 나아가서 맥북까지 OLED 탑재가 올라가게 된다면 4년에서 5년 정도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OLED 대면적화로는 재료 쪽에서 덕산 네오룩스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기판 대면적화 고다층화 쪽에서는 BH나 코리아 서킷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모멘텀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 우리가 2002년도 7월경에 짚었던 내용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유럽 도로 신차는 모두 ADAS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이 말은 전장 카메라 탑재가 올라가는 시기라는 거고요. 뷰잉 카메라에서 이제는 느끼는 센싱 카메라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고부가 가치입니다. 그리고 화소 또한 올라가게 되고요. 이 모든 이슈 등이 맞물려서 PQ가 같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 나오네요. 메리츠에서 얼마 전에 냈던 보고서 기준으로 본다면 센싱 카메라 쪽에서는 퓨런티어 장비 MC넥스가 이쪽에 현기차 1차 벤더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제시를 했던 바 있고요. 카메라 모듈 한다면 삼성전기, LG이노텍은 빠질 수 없을 겁니다. 자, IT 부품사들 모멘텀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유창희 대표와 시장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시장은 단기 급등 부담 조금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뉴욕장은 또 일단 올라선 채 거래 마쳤고요. 이번 주는 뭐 엔비디아 실적 제외하고 FMC 유사력 공개 정도 별 일정이 없네요. 네, 뭐 오늘 내일까지 좀 이슈가 좀 모여 있는데 일단은 미국채 발행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20년물 발행이 조금 수요가 떨어지면서 조금 시장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는 국채 발행이 어떻게 좀 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시간 치면 수요일 새벽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CPI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만약에 좋게 해석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아직 신고가를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 성공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 다음에 미국은 휴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슈를 좀 지켜보면서 외국인 수급을 같이 보면은 저는 좀 우호적인 시장 흐름은 이번 주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로 국내는 미국 변수 휴장에 들어가니까 조금 받을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 시세를 반도체 쪽이 좀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반도체 쪽 혹은 IT 전반에 핫한 이슈가 온디바이스 AI거든요. 여기서 파생되는 관련주 찾기 시장은 조금 바빠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쪽, 뭐 지금 테스트 쪽이라던가 혹은 뭐 MPU 반도체, 뭐 아니면 다른 디램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삼성이 이제 2018년부터 원래 이쪽 시장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챗GPT 때문에 조금 관심이 더 떨어졌죠.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이 결정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오픈형 AI 쪽은 현재로서는 힘들다 생각하니까 원래 했었던 쪽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있는 걸 본다라면 관련된 흐름들이 좋게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에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본다면 일단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산 테스나라든지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들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제주 반도체, 두산 테스나 금요일 시세 참 좋았었는데 더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가격에서 사실 당장 사서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의 눌림목이 나와서 주초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답변 건네받았습니다. 체크하도록 하죠. 항공주 보겠습니다. 항공주가 지난 금요일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여객 운송에 대한 실적 증명을 좀 해낸 거고요. 유가가 떨어진 것에 대한 반영도 있었을 건데 주말 사이 유가가 올랐음에도 뉴욕 항공주는 또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항공 섹터에 대한 전망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는데 일단은 뭐 유가가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70달러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진 거죠. 70달러 이탈 가능성도 좀 열려 있죠. 거기다가 이제 원화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은 실적 그동안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서 주가가 하락한 것 중에 이유가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유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또 항공 수요가 좀 연말 성수기 시즌에 좀 일부 진입할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데, 반대로 또 부정적인 거는 이제 주말인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유가가 많이 오른 이슈죠.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결국 오펙이 더 높은, 강도 높은 감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유가의 영향은 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여기서 더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월 지금까지 하락한 속도만큼의 하락을 한다라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항공주 여행 관련된 기업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좀 완만한 하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저는 뭐 가파른 하락이 아니라 좀 완만한 하락을 보인다라면 유가 하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공주에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들보다는 유가 하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LCC 항공사들은 약간 낙폭과대 이슈들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한항공 어쨌든 뭐 큰 기업이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네. 또 LCC 항공사를 본다라면 제주항공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주 초반에 유가가 금요일에 상승을 이어가면서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금요일에 좀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했었던 거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거기서 반등에 성공한다라면 항공주들을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매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오늘 당장이 아니고요. 뉴욕장의 유가 흐름과 그에 따른 국내 항공사들의 주가 되돌림 반등 그 정도를 좀 잘 파악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켜볼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넣어주셨네요. 자, IT 부품 오랜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좀 밀어놨던 부분인데 소매 판매 데이터 혹은 뭐 재고 이런 거에서 좀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어요. 뭐 뉴스도 많고요. 앞서 이제 브리핑 했던 내용 중에서 뭐 MLCC, 모듈, 뭐 네. OLED 어느 쪽으로 좀 집중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OLED 관련해서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IT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태블릿 PC가 됐든 일반 PC가 됐든 IT 기기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미국이 아직은 소비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소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회복 속도가 내년에 얼마 좀 빨리 나올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IT 부품 관련해서는 조금 차별화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OLED 탑재의 그 기기가 많아진다는 부분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지켜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전장 쪽인 것 같아요. 네. 차량용 그 전자 기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IT 부품의 수요는 상당히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주들은 내년에 이쪽 사업 부분이 좀 흑자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련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IT 쪽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제 DDR5는 서버용 DDR5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트북이든 PC든 일반 IT 제품, 모바일 버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내년 상반기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빠르게 침투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본다라면 일단 아비코전자가 DDR5가 서버에서 일반 IT 기기 쪽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그룹주 중에서 본다라면 LG전자 계속해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DDR5 전환 관련 종목 혹은 삼성전기 등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켜보죠. 창의스픽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가 정말 올해 여러 가지 네. 걱정에 조금 시달렸어요. 침체, 뭐 PF 여러 가지 논란 등이 있었는데 건설 지금 이제 악재들이 좀 끝났다 보시는 겁니까? 뭐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빠르면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좀 점쳐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금리에 대해서 안도감을 좀 필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후 하반기부터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금리가 좀 안정세를 띈다라면 어쨌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건설주들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거기다 이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는데 또 반면에 이제 부실 PF라든지 또 부실 시공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또 이 부분은 또 일부 주가 좀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가 현실화되는 경우도 없는, 좀 덜한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외국인 기관의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온 거 본다라면 저는 뭐 건설주를 아주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단기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일단은 트레이딩. 뭐 우리가 요즘에 주가 흐름을 보면 빈집털이라 그러죠.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좀 단기 낙폭화되어 있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순간순간 이렇게 치고 네. 나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 좀 의미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뭐 성장의 모멘텀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뭐 수급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본다면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종목으로 대우건설, 현대건설 잡아주셨으니까요. 추이 놓고 지켜보시죠. 자, 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